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8분 후 완전한 어둠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우주 전체가 그런 상태였다면 말이죠. 130억 년 전 우주는 빛 한 점 없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별과도 달랐던 천체였죠. 핵융합도 없고 중심 핵도 없으면서도 우리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신비로운 최초의 빛의 정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천문학의 발견을 넘어서 우주 자체의 본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것은 모든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빅뱅 후 겨우 3억 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대한 천체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시대에는 아직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별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 은하가 만들어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망원경은 분명히 무언가가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천체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별과도 달랐던 것이죠. 핵융합 없이 타오르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료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신비로운 존재들이었어요. 텍사스 대학의 물리학자 캐서린 프레이즈는 이미 17년 전부터 이런 천체의 존재를 예측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어두운 별이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순수한 이론적 추측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실제 관측 증거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레이즈 교수의 예측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보다 수십만 배에서 수백만 배 더 무거울 것이고 동시에 수십억 배에서 수백억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했죠. 이런 극단적인 수치는 당시만 해도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이런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발견된 천체들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밝기를 보여주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천체 물리학적 현상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한 빛은 무려 130억 년이 넘는 시간을 여행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이 빛이 방출될 당시 우주의 나이는 현재의 3%에 불과했어요. 마치 80세 노인의 2~3살 시절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은 점점 더 붉은색으로 변했고 이것이 바로 이 천체들이 극도로 오래된 것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밝기만큼은 기존의 항성 물리학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적색편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천체까지의 거리와 나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어두운 별 후보는 적색편이가 14에 달하는데 이는 빅뱅 후 약 3억 년 시점에 해당하는 극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망원경의 분광 장비가 측정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640옹스트롬에서 나타나는 흡수 특성은 일반적인 은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이는 핵반응이 아닌 완전히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천체임을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특이한 스펙트럼 특성이 여러 천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4개의 어두운 별 후보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관측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유형의 천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구조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을까요? 핵융합도 아니고 중력 수축도 아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답은 우주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신비한 물질, 바로 암흑물질에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전자기력과는 아예 상호작용하지 않죠. 하지만 중력을 통해서는 그 존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을 합쳐도 우주 전체 물질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암흑물질은 보통 때는 거의 아무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조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초기 우주의 특별한 조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기 우주의 특별한 조건에서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할 때 완전히 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소멸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입자가 충돌해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이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제 제미터에 따르면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단 1g의 물질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하면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암흑물질 소멸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우주에서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너무 멀리 퍼져 있어서 이런 소멸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30억 년 전 초기 우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물질들이 훨씬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특히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불리는 특별한 영역에서는 밀도가 평균보다 수백만 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고밀도 영역에서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했을 것입니다. 매번 충돌할 때마다 두 입자가 사라지면서 광자, 전자, 포지트론, 중성미자 등의 다른 입자들이 생성됐죠. 중성미자는 거의 아무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광자와 전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짙은 수소 구름 속에 갇혀서 그 에너지를 가스로 전달했어요. 마치 마이크로파 오븐 안의 음식처럼 전자기 복사에 의해 수소 가스가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전달된 에너지는 수소 구름을 가열시켜서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뜨거운 가스는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데 이 압력이 중력의 안쪽 당기는 힘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별의 탄생 과정입니다. 초기 우주의 수소 가스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탄소나 산소 같은 원소들은 냉각제 역할을 해서 가스구름을 차갑게 만드는데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뜨겁고 확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융합으로 타오르는 일반적인 별과 어두운 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 같은 별은 중심부에 작고 뜨거운 핵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죠. 온도가 1500만 도를 넘는 극한 환경에서만 수소핵들이 융합해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거든요. 반면 어두운 별은 암흑, 물질 소멸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 전체 부피에 걸쳐 에너지가 분산되어 생성됩니다. 마치 모든 부분이 고르게 빛나는 거대한 전구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중심부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전체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분산된 에너지 생성 방식 덕분에 어두운 별은 일반 별로는 불가능한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핵융합 별은 중심부에 엄청난 압력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어두운 별은 그런 제약이 없었거든요. 에딩턴 한계라는 물리 법칙도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계산에 따르면 어두운 별은 태양보다 100만 배 무거우면서 동시에 100억 배 더 밝게 빛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 은하 전체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들이 합쳐서 내는 빛은 태양의 400억 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어두운 별이 우리 은하 전체 밝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빛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천체였던 것입니다. 마치 개미집 크기의 발전소가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어요. 어두운 별의 표면 온도는 일반 별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 표면이 6000도인 반면 어두운 별은 3024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엄청난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처음으로 이런 천체들을 발견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초기 시대에 그토록 밝은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으니까요. JWST가 우주론을 파괴했다는 헤드라인까지 등장할 정도였어요. 초기 분석에서는 이런 밝은 천체들이 매우 무거운 은하들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빅뱅 후 몇 억 년 만에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해당하는 별들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어두운 별 이론을 적용하면 이 모든 관측 결과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밝은 천체들이 반드시 핵융합별로 가득 찬 거대한 은하일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나 또는 몇 개의 어두운 별이 수십억 개의 태양만큼 밝게 빛날 수 있으니까 관측된 광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별의 총 질량은 훨씬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재해석하면 우주론적 모델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져요.
표준적인 구정성 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위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발견의 신호였던 셈이죠. 가장 흥미로운 관측 증거 중 하나는 이런 초기 천체들의 색깔입니다. 어두운 별은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온도 때문에 일반 별보다 더 붉은 빛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관측에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어두운 별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화학적 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런 특성도 초기 우주의 화학적 진화 모델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두운 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더욱 극적이었거든요. 암흑물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소멸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소모되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죠. 어두운 별이 형성될 때 그 안에 갇힌 암흑물질은 대략 100만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00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매우 길지만 천문학적 관점에서는 깜짝할 순간에 불과해요.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 것을 생각하면 어두운 별은 1만 배나 더 짧은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마치 한여름밤의 불꽃놀이처럼 찬란하지만 짧은 존재였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구조를 지탱해오던 압력이 사라집니다. 100만 개의 태양에 해당하는 거대한 구름 전체가 아무런 저항 없이 안쪽으로 붕괴하기 시작하죠. 핵융합이 일어날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로 밀어내는 방사압도 없습니다. 붕괴는 참혹할 정도로 빠르고 완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구 궤도보다 큰 구조가 태양계보다 작은 영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밀도는 수조배로 증가했고 시공간 자체가 극도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순간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됐죠. 어두운 별이 블랙홀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항성 질량 블랙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태양 질량의 100만 배가 넘는 초대 질량 블랙홀로 태어난 것이죠.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성장할 필요 없이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우주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에서 바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것이야말로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빅뱅 후 10억 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들을 발견했는데 기존 이론으로는 그렇게 빠른 성장이 불가능했거든요. 에딩턴 한계라고 불리는 물리학적 제약 때문에 블랙홀이 물질을 삼킬 수 있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으로 떨어지는 물질은 마찰열 때문에 뜨거워지면서 강한 복사압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더 이상의 물질 공급을 막아버리거든요. 이런 제약 때문에 일반적인 별의 죽음에서 태어난 블랙홀이 초대 질량까지 성장하려면 최소한 수억 년은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된 초기 우주의 블랙홀들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어두운 별에서 붕괴한 블랙홀은 처음부터 거대한 크기로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죠. 에딩턴 한계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이미 충분히 큰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장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또 다른 천체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은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 이상했어요. 가스가 초당 1000킬로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는 중심에 거대한 중력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작은 붉은 점들, 리틀 레드 다츠이라고 불렀는데 70% 이상이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었습니다. 빅뱅 후 6억 년 정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가 15억 년 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이 타이밍은 어두운 별이 형성되어 빛나다가 블랙홀로 붕괴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일부 초기 퀘이사들이 완전히 비어 보이는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대한 블랙홀은 가스와 별들이 풍부한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고립된 퀘이사들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퀘이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마찰열로 수십억 도까지 가열되고 이때 나오는 빛이 전체 은하보다도 밝게 빛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충분한 연료, 즉 가스와 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퀘이사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빈 공간에 혼자 있었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거대한 공장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연료도 없는데 어떻게 그토록 강렬하게 빛날 수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별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어두운 별이 형성된 초기의 암흑물질 헤일로는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조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했죠. 어두운 별이 빛날 당시에는 밀도가 높았던 헤일로가 블랙홀로 붕괴할 무렵에는 조성력에 의해 파괴되어 주변이 비어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 구조 형성의 복잡한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에 작고 밀도 높은 헤일로들이 점차 합쳐지면서 더 큰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헤일로는 파괴되기도 하고 물질들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두운 별이 만들어낸 블랙홀은 원래 있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홀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숲이 사라진 후에도 큰 나무 하나만 남아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암흑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어두운 별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 설치한 민감한 장비로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포착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입자 가속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이런 직접 탐지 실험들은 개별 암흑물질 입자가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극히 희귀한 사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둡다면, 즉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으로는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두운 별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개별 입자를 감지하는 대신 초기 우주에서 엄청난 수의 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는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죠. 신호는 몇 개의 흩어진 광자가 아니라 우주적 거리에서도 감지될 만큼 밝게 빛나는 거대한 천체들입니다. 만약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결과가 정말로 어두운 별을 포착한 것이라면 우리는 암흑물질 소멸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천체들의 스펙트럼과 광도 진화 과정에는 암흑물질 입자의 특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별의 밝기와 수명으로부터 암흑물질 입자의 질량과 소멸 단면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나타나는 시기와 분포로부터 초기 우주의 암흑물질 밀도 분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현재까지 확인된 4개의 어두운 별 후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적색편이 14라는 극도로 먼 거리에 있는 천체입니다. 이 빛이 방출될 당시 우주의 나이는 불과 3억 년이었어요. 현재 138억 년인 우주 나이의 겨우 2%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죠. 이런 극초기 시대에 어두운 별이 존재했다는 것은 암흑물질의 특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소멸이 충분히 강해서 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 암흑물질이 너무 많이 소모되지는 않아야 하거든요. 이는 암흑물질 입자 물리학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입자의 질량과 상호작용 강도가 매우 정교한 범위 안에 있어야만 어두운 별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극초기 어두운 별들은 우주의 제2온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빅뱅 후 약 40만이 지나면서 우주는 중성 원자들로 가득 찬 암흑 시대에 들어갔는데, 최초의 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온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두운 별이 이 과정의 주역이었다면 우주 제2온화의 시기와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두운 별은 핵융합 별과는 다른 스펙트럼의 빛을 내기 때문에 주변 가스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서린 프레이즈와 그녀의 협력자들은 현재 수천 개의 스펙트럼을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 분석가가 수동으로 찾는다면 수년이 걸릴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이 알고리즘은 어두운 별의 특징적인 스펙트럼 패턴을 학습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쌓아가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후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 어두운 별이 흔했다면 데이터에는 더 많은 후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12개 이상의 어두운 별이 발견된다면 이는 흥미로운 가능성에서 확립된 현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이론적 예측을 확인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가 암흑물질 소멸의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이고 우주 질량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신비한 물질의 정체에 대한 창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적 유의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현재 4개의 후보만으로는 아직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10개 이상의 유사한 천체가 발견된다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미래의 관측 계획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다른 망원경들도 이 연구에 기여할 예정이에요.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배열 ALMA는 어두운 별 주변의 분자 가스를 감지할 수 있고, 찬드라 X선 관측소는 새로 형성된 블랙홀의 강착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어두운 별의 잔해들이 합쳐지는 신호를 포착할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별에서 태어난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서로 충돌할 때 나오는 중력파는 현재의 LIGO나 버고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우주 기반 검출기들은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중력파 신호는 어두운 별 이론을 검증하는 또 다른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쌍성의 합병 신호는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초기 우주의 블랙홀 형성 과정을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년 안에 가동될 지상 기반 초대형 망원경들은 제임스 웹보다 몇 배 큰 수집 면적을 가져서 적색편이 10도선 이상의 훨씬 더 먼 과거까지 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빛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초기 순간에 접근하는 것이죠. 유럽 남방천문대 ESO의 초거대 망원경 ELT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30m 망원경 TMT 같은 차세대 장비들이 완성되면 어두운 별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들은 개별 어두운 별의 상세한 스펙트럼까지 분석할 수 있는 해상도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장기적 목표는 우주 역사 전반에 걸친 어두운 별의 완전한 조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형성됐는지, 언제 나타나고 사라졌는지, 일반적인 질량과 광도는 어땠는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두운 별의 발견은 우주 진화 이론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초의 빛나는 천체가 모두 핵융합 별이라고 가정해왔는데 만약 상당 부분이 어두운 별에서 왔다면 화학적 농축 과정이나 우주 재이온화 같은 중요한 현상들을 다시 해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무거운 원소의 생성과 분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두운 별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따라서 초기 우주의 화학적 진화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이 언제부터 충분히 축적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생명 가능 행성들이 언제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수정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어두운 별이 초기 우주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는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성으로부터 암흑물질 입자의 질량과 소멸 단면적 분포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어두운 별은 우주 역사에서 매우 짧은 시기에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가스를 오염시키고 냉각 효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핵융합 별 형성이 쉬워지고 어두운 별 형성은 억제되거든요. 순수한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도로 높은 암흑물질 밀도가 공존하는 조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두운 별에서 태어난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현재 거대한 은하들의 중심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도 혹시 어두운 별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블랙홀들의 특성을 연구하면 130억 년 전 그들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의 스핀이나 질량 분포 같은 특성들이 형성 과정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최초의 어두운 별들은 130억 년 전에 빛났다가 짧은 수명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결코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조건에서 살았던 이들의 빛이 우주 대부분을 여행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새벽의 메아리를 보고 있는 셈이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처음으로 빛을 만들어낸 그 순간의 증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별의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천체를 찾았다는 것을 넘어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혁명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